안녕하세요. 오늘은 NCS 직업 기초역량실무 제9강 대인관계 능력지도 실제에서 갈등관리 능력지도, 협상 능력지도, 고객 서비스 능력지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등관리 능력지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갈등관리 능력지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라면 갈등은 항상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조직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지만은 잘 관리한다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의 영향을 받은 조직원들과 함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 관리 능력의 함양이 필수적이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갈등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팀이라면은 갈등은 항상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주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갈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등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갈등의 단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직 내에 갈등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단서들을 살펴보면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논평과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타인의 의견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타인의 의견에 대해 공격하는 경우가 있고요.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 대한 서로 비난하는 경우가 있고요. 편을 가르고 타협하기를 거부하고요. 개인적인 수준에서 미묘한 방식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갈등의 단서들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등은 그러면 또한 어떻게 증폭되는가를 살펴보면은 적대적 행동을 통해서 증폭됩니다. 팀원들은 승패의 경기를 시작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팀원들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목표성을 느끼지를 않고요.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의사소통의 폭을 줄이고 서로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갈등은 어떻게 증폭되느냐? 감정적 관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팀원들은 자신의 입장에 감정적으로 묶여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부지런히 탐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갈등을 파악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갈등은 핵심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핵심의 문제가 있고 감정의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핵심의 문제는 역할이 모호할 때, 또 방법에 대해서 일치하지 못할 때, 목표에 대해서 일치하지 못할 때, 절차에 대해서 일치하지 못할 때, 책임에 대해서 일치하지 못할 때, 가치에 대해서 일치하지 못할 때, 사실에 대해서 일치하지 못할 때, 이게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요. 여기에 감정적인 문제는 공존할 수 없는 개인적인 스타일, 통제나 권력 확보를 위한 싸움, 자존심에 대한 위협, 질투, 분노 등이 감정적 문제에 해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갈등의 두 가지 유형을 보면은 하나는 불필요한 갈등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저마다 그 문제를 다르게 인식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또 편견 때문에 발생하는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은 불필요한 감정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의 유형은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이 있습니다. 목표와 욕망, 가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하는 시각이 다른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인데요. 이러한 갈등은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면 이 갈등은 해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의 양 측면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성적이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데 서투른 팀원을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된 부분을 검토하고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 논쟁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갈등이 사람들의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토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느낌이나 성격이 아니라 사실이나 행동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의 행동은 감정을 야기시키거나 사람들이 이에 주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조직원들이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을 파악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갈등 해결 방법을 조직원들과 함께 모색하는 데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살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문제는 피하지 말고 맞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고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사람들과 눈을 자주 마주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요. 여섯 번째는 타협하려고 예를 쓰고요. 일곱 번째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를 않고요. 여덟 번째는 논쟁하고 싶은 유혹을 털어내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존중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입장을 탐색하고 의사소통 채널을 개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개방적으로 토의하게 되면은 가능한 대안과 정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고요. 토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다 신뢰할 수가 있게 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등 속에서도요, 그 윈윈을 할 수 있는 갈등 관리법이 몇 가지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모델을 저는 한 7가지를 간략하게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충실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판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자신의 위치와
관심사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드러내지 않는 관심사를 연구하는 1단계의 충실한 사전 준비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요. 2단계에는 긍정적인 접근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윈윈 의도를 명시하고 윈윈 절차, 즉 협동적인 절차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두 사람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도 인정하고 자신이 이해한 바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4단계에서는 윈윈에 기초한 기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중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어떠한 기준이 중요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5번 단계에는 몇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것이고요. 6번째 단계는 몇 가지 해결책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7번 단계는 최종 해결책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윈윈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지 않으면 어떤 모델도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립을 조정할 수 있으면 효과를 본 것이고 이전과 다름없으면 헛수고인 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팀 리더의 영향력과 좋은 의도를 가진 동료 간의 압력은 협동 정신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향해야 할 것은 장기간의 대인 관계에 해가 되지 않도록 과정을 통해서 상호적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의 갈등 줄이기에 대한 기본 원칙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팀원의 성격 특성에 민감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차 훈련을 실시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기본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팀원들이 자신의 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알고 이해하고 동의한다고 하면은 그 팀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원칙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먼저 다른 팀원의 말을 경청하고 나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견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팀 갈등 해결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받기를 원치 않는 형태로 남에게 작업을 넘겨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직업을 넘겨받지 말아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날 때에는 분명하게 말해줄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정을 해야 할 때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자신의 책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또 다른 팀원의 책임과는 어떠한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파악해야 되고요. 마지막 11번째는 다른 팀원과 불일치하는 쟁점이나 사항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협상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학자 코엔이 세상은 거대한 협상 테이블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협상할 수 있다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생활은 협상의 연속이고 또 협상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협상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정부에서 국가 간에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서도 협상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그 직업 인계의 협상 능력의 함양은 필수적이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협상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협상이란 무엇이냐? 협상의 의미는 크게 의사소통 차원, 갈등 해결 차원, 지식과 노력 차원, 의사 결정 차원, 교섭 차원 이렇게 이런 단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협상이란 그 내용들을 쭉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볼 때의 협상이란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최선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협상이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는 집단들과 갈등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들 또는 집단들을 설득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일련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갈등 상태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임금을 올려주기를 바라고 사장은 이를 반대할 때 커뮤니케이션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때 상대방 설득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 해결 차원에서의 협상을 보겠습니다. 협상이란 갈등 관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상호작용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협상이란 개인, 조직 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 관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상반되는 이익은 조정하고 공통되는 이익은 증진시키는 상호작용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식과 노력 차원에서의 협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협상이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의 호의를 쟁취하기 위한 것에 관한 지식이고 노력의 분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협상이란 승진, 돈, 안전, 자유, 사랑, 지위, 명예, 정의, 애정 등 우리가 얻고자 원하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한 관련된 지식이고 노력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의사결정 차원에서 볼 때 협상은 어떤 거냐? 협상이란 둘 이상의 이해 당사자들이 여러 대안들 가운데서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협상이란 공통적인 이익을 추구하나 서로의 입장의 충돌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이익의 조합을 찾으려는 개인, 조직 또는 국가의 상호작용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여자들이 그 공통적인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는 교섭 관점에서 볼 때 협상은 어떠냐? 서로가 다른 협상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협상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갈등 상태에 있는 쟁점에 대해서 합의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협상이란 둘 또는 셋 이상의 사람들이 갈등 상태에 있는 그 어떤 쟁점에 대해서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상에 대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은 협상이란 뭐냐? 갈등 상태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 서로를 설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 전달 과정이자 의사결정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협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협상 과정은요, 협상 전 단계가 있고요, 또 협상 개시 단계가 있고요, 정보 공유 단계가 있고요, 문제 해결 단계가 있고요, 합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협상 그 과정에서 협력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협상에 사용하는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협력 전략, 또 하나는 유화 전략, 또 하나는 회피 전략, 또 하나는 강압 전략, 이렇게 네 가지 전략을 가지고 협상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협력 전략과 유화 전략과 회피 전략과 강압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협력 전략이란 어떤 거냐? 협상 참여자들이 협동과 통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협력적 문제 해결 전략이다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협상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을 협력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협력적 문제 해결은 윈윈 전략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는 것. 우리 모두가 잘 되는 전략인 I win, you win, 그 다음에 we win이라고 하는 윈윈윈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협력적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협력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협상 참여자들은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신뢰적 협력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결과와 상대방에게 돌아갈 결과, 그리고 우호적 인간관계의 유지 등이 모두 중요한 경우에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협력 전략의 협상 전술에는
협동적 윈윈 탐색, 협동적 원인 탐색, 또 정보 수집과 제공, 쟁점의 구체화, 대안 개발, 개발된 대안들에 대한 공동 평가, 협동하여 최종한 선택,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화 전략입니다. 유화 전략은 양보 전략이다, 순응 전략이다, 화해 전략이다, 수용 전략이다, 굴복 전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협상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유화 전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화 전략은요, 영어로 말하면 노이즈 윈의 전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승리를 위해서 나는 손해를 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즉 I lose, you win 이라고, 나는 손해보고 당신은 승리하는 I lose, you win이라는 이런 전략을 협상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유화 전략으로 하는데요. 유화 전략은 협상으로 인해 돌아올 결과보다는 상대방과의 인간관계 유지를 선호하여서 상대방과 충돌을 피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상대방과의 우호관계를 중시하여 그 우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이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과 입장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돌아갈 결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주장에 순순히 따르는 전략을 말합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상대방의 얻는 결과에 순응하고 수용하더라도 자신은 잃을 것이 없고,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대방과의 상호 의존성과 인간관계의 우호적인 면을 강화하여서 상대방의 지원을 지속시킬 수 있다면 유화 전략을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화 전략에 사용될 수 있는 전술은 유화, 양보, 순응, 수용, 굴복, 요구사항의 철회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피 전략입니다. 회피 전략은 무행동 전략인데요. 협상으로부터 철수하는 철수 전략이기도 합니다. 협상을 피하거나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철수하는 전략입니다. 회피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 로즈 전략입니다. 나도 손해보고 상대방도 피해를 입게 되어 모두가 손해를 보는 전략, I lose, you lose, we lose라고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회피 전략은 상대방에게 돌아갈 결과나 자신에게 돌아올 결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얻게 되는 결과나 인간관계 모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상대방과의 협상을 거절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협상의 가치가 낮거나 협상을 중단하고자 하여 상대방을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필요한 양보를 얻어내고자 할 때, 또는 협상 이외의 방법으로 쟁점 해결을 위한 대안이 존재할 경우에 회피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회피 전략은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 또는 협상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협상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회피 전략의 전술에는 협상을 회피, 무시, 상대방의 도전에 대한 무반응, 협상 안건을 타인에게 넘겨주기, 협상으로부터 철수, 이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강압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압 전략은 공격적 전략이고 또 경쟁 전략입니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힘에 있어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을 때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 강압 전략은요, 윈 로즈 전략입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당신은 희생해야 한다고 하는 전략, I win, you lose 전략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영합, 즉 제로 숨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강압적 위협이나 강압적 설득 또는 처벌 등의 무력시 또는 카드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순응시킵니다. 자신의 주장을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보복이 있을 것이고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는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강압 전략은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일방적인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입장과 이익 극대화를 관철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합의 도출이 용이한 협력 전략과 반대로 강압 전략은 합의 도출은 어렵습니다. 상대방에 비해서 자신의 힘이 강하고 상대방과의 인간관계가 나쁘고 또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을 때 자신의 실질적인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강압 전략이 매우 강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강압 전략이 사용될 수 있는 협상 전술로는 위압적인 입장 천명, 협박과 위협, 협박적 설득, 확고한 입장의 논쟁, 협박적 회유와 설득, 상대방 입장에 대한 강압적 설명 요청, 이런 전술들이 있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상대방 설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협상에 있어서 상대방을 설득시킨다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방법은 상대방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득은 이성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감정적인 요인도 작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의 전략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C feel change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설득 전략으로 C 보고, feel 느끼고, change 변화한다라고 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득 전략을 사용하여서 갈등 관리를 순조롭게 하고 설득 전략을 통해서 협상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협상 전략 관점에서 볼 때 C 전략은 시각화하고 직접 보게 하고 이해시키는 전략이고요. feel 전략은 스스로가 느끼게 하고 감정시키는 전략이고요. 체인지 전략은 변화시켜 설득에 성공한다라는 전략을 CP 체인지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그 방법은 상대방 이해 전략입니다. 협상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설득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척결해야 하는데요. 협상 전략에 있어서 상대방 이해란 협상 과정상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으면 갈등 해결에 용이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상사가 부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부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부처 간의 갈등에 있어서도 상대방 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부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방법 중에는 호혜 관계 형성 전략입니다. 호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협상 당사자 간에 어떤 혜택들을 주고받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협상 과정상의 그 갈등 해결이 용이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부처 간에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빚은 갚아야 한다거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과 같은 사회적 의무에 관한 교육과 학습의 영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관리자와 부하 간의 호의에 있어서 이 호의에는 부하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관계없이 모든 호의가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하를 일단 빚진 상태로 만들면 되는 것이죠. 즉 부하를 먼저 무언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시민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시민에게 먼저 어떤 호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하와 상사 간의, 시민과 정부 간의 호혜 관계가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호혜 관계를 잘 형성해 놓으면 차후에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협조를 잘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방법 중에 네 번째는 헌신과 일관성 전략입니다. 헌신과 일관성이란 협상 당사자 간에 기대하는 바에 일관성 있게 헌신적으로 부응하여 행동하게 되면 협상 과정상에 있어서 갈등 해결이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헌신과 일관성이란 상대방의 기대에 헌신적이고 일관성 있게 부응하여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습관 같은 것으로 반복하다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관리자가 부하들에게 대하는 행동도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큰 것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나쁜 습관을 이것저것 허락하게 되면은 헌신과 일관성의 법칙이 깨지기 때문에 부하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버릇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방법 중에 다섯 번째는 사회적 입증 전략입니다. 사회적인 입증이란 어떤 과학적인 논리보다는 동료나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상대방 설득을 진행하는 것이 협상 과정상의 갈등 해결이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입증이란 사람은 과학적인 이론보다도 자신의 동료나 이웃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쉽게 설득된다는 것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소위 입소문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이 광고를 내보내서 설득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 중에 여섯 번째는 연결 전략입니다. 연결이란 협상 과정상의 갈등 상태가 발생했을 때 그 갈등 문제와 갈등 관리자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과 관리자를 연결하면 갈등 해결이 용이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연결이란 제품,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 정부 정책과 자신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판매, 집행하는 사람과 자신을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 중에 일곱 번째는 권위 전략입니다. 권위란 직위나 전문성 또 외모 등을 이용하면 협상 과정상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득 기술에 있어서 권위적 직위, 전문성, 외모 등에 의한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으로부터 설득당하기가 쉽습니다. 계장의 말보다는 국장의 말에 더 권위가 있고 설득력이 높습니다. 비전문가보다는 전문가의 말에 더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권위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방법 중에 8번째, 희소성 해결 전략입니다. 희소성이란 인적, 물적 자원 등의 희소성을 해결하는 것이 협상 과정상의 갈등 해결에 용이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소성의 문제는 그 희소한 것을 강력히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집단들의 효욕이 있을 때 한해서 통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자원이 희소하더라도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희소성으로 인해서 갈등이 야기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희소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희소한 것 등에 대해서 더 강력히 소유하고자 하는 큰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목숨을 걸 정도로 설득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마지막 방법 중에 반항심 극복 전략입니다. 반항심이란 협상 과정상의 갈등 관리를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상대방에게 반항한다는 것에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는 희소성과 반항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들의 하지 마라라는 반대가 연인들로 하여금 반항 심리를 불러일으켜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반대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로미오와 줄리엣에게 희소성이 더욱 강화되고 반항심을 더욱 자극하여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엔 자살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하나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압하면 할수록 더욱 반항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하나 시민들을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설득시키려 한다고 하면은 부하나 시민들로 하여금 반항 심리를 유발시켜 설득에 실패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협상 이 능력 지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고객 서비스 능력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고객들은요, 기업에 대한 만족의 조건으로 서비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객 서비스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법을 마련하여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고객 서비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서비스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법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 중심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첫째, 내부 고객, 외부 고객 모두를 중요시합니다. 둘째, 고객 만족에 중점을 둡니다. 셋째, 고객이 정보, 제품, 서비스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정책을 수립합니다.
다섯 번째, 기업의 전반적 관리 시스템이 고객 서비스 업무를 지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기업이 실행한 서비스에 대해 계속적인 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서비스 자체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객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이루는 과정은 우선 고품위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고 애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고객들 사이에 높아져서 성장과 이익을 달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불만 표현 유형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을 다루기 위해서는 고객의 유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하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객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불만족한 고객을 다룰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불만족한 고객은요,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불만 표현의 유형을 보면은 거만형, 의심형, 트집형, 빨리빨리형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 고객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우리가 한번 이 유형별로 살펴보면은 먼저 거만형 사람입니다. 고객이 거만형인 사람인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좋고요. 자신의 과시욕이 채워지도록 뽐내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이 좋고요. 의외로 단순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의 호감을 얻게 되면은 여러 면에 있어서 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불만 표현 중에 두 번째 유형은 의심형의 고객은 분명한 증거나 근거를 제시하여 스스로 확신을 갖도록 유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책임자로 하여금 응대하도록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만 표현 유형 중에 고객의 트집형의 유형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맞장구 쳐주고 축혀 세워주고 설득해가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역시 손님께서 정확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객의 지적이 옳다 하는 것을 표시한 후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설득하는, 그리고 잠자코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과를 하는 응대도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불만족하는 고객에 대한 그 유형 중에 빨리빨리 유형의 사람을 보면은 한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냐? 글쎄요, 아마 저 이런 식으로 애매한 화법을 사용하면 고객은 신경이 더욱 날카롭게 곤두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사를 시원스럽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응대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불평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평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지 않고 좋은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 불만족한 고객 대부분은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고객은 사업자를 도와주려는 생각에서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불평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불평은 종종 거친 말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불만의 내용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불평 고객은 단지 기업이 자신의 불평을 경청하고 잘못을 된 내용을 설명하고 제대로 고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과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미리 들을 준비를 하고 침착하게 긍정적으로 고객을 대하며 대부분의 불평은 빠르게 큰 고통 없이 해결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는 8단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경청, 감사와 공감 표시, 사과, 해결 약속, 정보 파악, 신속 처리, 처리 확인과 사과, 피드백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청입니다.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 첫 번째 경청. 고객의 항의에 경청하고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선입관을 버리고 문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 두 번째 감사와 공감을 표시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해결의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고 표시해야 합니다. 고객의 항의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프로세스는 사과입니다.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정은 해결 약속입니다. 고객이 불만을 느낀 상황에 대해 관심과 공감을 보이고 문제의 빠른 해결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프로세스는 정보 파악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질문만 하여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우면 고객에게 어떻게 해주면 만족스러운가에 대한 차선의 문제 해결을 묻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고객 불만에 처리하는데 프로세스 여섯 번째는 신속 처리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신속하게 시정해 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처리를 확인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불만 처리 후에 고객에게 처리 결과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피드백입니다. 고객 불만 사례를 회사 및 전 직원에게 알려 다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객 만족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고객 만족 조사는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입안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구성을 하거나 자사의 가시적인 성과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고객의 요구도 파악하지 않고 고객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고객 조사 설문을 작성했을 때 결과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 만족 조사의 목적은 고객의 주요 요구를 파악하여서 가장 중요한 고객 요구를 도출하고 자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토대로 경영 프로세스의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기업은 수익이 증대되게 되고 품질 향상으로 인한 유형 및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객 만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요. 그 유형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두 번째, 적절한 측정 프로세스 없이 조사를 시작하는 것. 세 번째, 비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 네 번째, 포괄적인 가치만을 질문하는 것. 다섯 번째,
중요도, 척도를 오용하는 것. 여섯 번째, 모든 고객들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고 필요하다고 가정하는 것. 이건 바로 고객 만족을 측정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유형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고객 만족 조사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적절한 조사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고객 만족 조사 계획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은 조사 분야, 또 대상, 결정, 조사 목적 설정, 조사 방법 및 횟수, 조사 결과 활용 계획 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조사 분야 및 대상 설정입니다. 시장의 다양화, 제품 및 서비스의 복잡화함에 따라서 조사 분야와 대상을 확실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확히 측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고객 만족을 조사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어떤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인지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를 조사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정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사 목적 설정입니다. 조사 목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네 가지가 꼭 있을 수 있는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고객에 대한 개별 대응 및 고객과의 관계 유지를 파악하고, 세 번째는 평가 목적을 갖고, 네 번째는 개선 목적을 갖고 조사 설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사 방법 및 횟수입니다. 조사 방법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겠고, 심층 면접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조사 횟수는 보통 1회로 조사로 고객 만족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1회 조사로는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조사 방법이나 질문 내용이 부적절하기도 하고 정확한 조사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속 조사를 하는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연속 조사 때에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는, 첫째, 조사 방법 및 질문 내용을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생각하지 않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며 조금씩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예전의 질문과 새로운 질문을 병행시키는 등의 계획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사 결과 활용 계획은요, 앞선 조사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나 제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활용 계획은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는 활용 계획을 설정해 놓는 것이 조사의 방향에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